자,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엄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10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 예, 100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숫자적 의미로서는요. 뭔가 막 어떤 고지를 막 넘거나 정복한 느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고생들 막 하셨어요. 이게 이 앞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엄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이게 되게 공이 많이 들어가는 방송이에요. 계속 뒤져서 찾아내고 요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요게 시청자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두 번 쉰 적은 있어도 끊임없이 달려왔던 프로그램이에요. 새날 한나인 고생들 하셨고요. 특별히 이렇게 명숙님께서 케이크 예쁜 거를 준비하셨네요. 네, 아이고. 이 조각 케이크를 붙여놓은 거예요? 네. 이야, 훌륭하다 진짜. 네. 아니,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요. 뭐. 아, 그럼 누구는 만들어서 먹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 축하 좀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감에 하나씩만 얘기하고 한번 가볼게요. 아니 특별히 그 진짜 이 우리 가족분들하고 그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저희들은 진짜 뭐 흔한 표현으로 숟가락만 얹은 고르기만 한 거니까 정말 같이 기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댓글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도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댓글 다시는 분들의 또 의견을 저희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댓글 보면서 저도 막 웃기도 하고 때론 막 진짜 뭉클해서 눈물 날 때도 있고 댓글을 보면서 공부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앞으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지님 원래 오늘 그 패션 컨셉이 뭐예요? 좀 난해하다. 100회 기념. 어린이날이 가까우니까 약간 뽀면이 컨셉으로. 뽀면이 컨셉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 세 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한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금 3개가 올라와 있네요. 아동 성착취물 제작하면 법정형은 5년에서 무기징역인데 판사는 3년이 적당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그 지난번에 그 N번방 그런 사건 났을 때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제 알려졌을 때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고 결국은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그분이 판결을 내릴 때 그 피해자 입장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상식선에서 벗어난 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이번에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거쳐서 그 1심 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아동이나 청소년 그 성범죄에 관련했을 때 그 형량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은가. 그랬는데 법정형으로는 보통 5년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인데 많은 수의 판사들이 한 3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서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죠.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지나치게 이제 피해자는 좀 배제되고 그 원한 같은 것을 제대로 풀어줄 수 없는 그런 판결을 대체적으로 선호를 한다는 게 조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판사들의 현실 인식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게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라든가 사람들의 그 정서라든가 법감정에 대해서 너무 좀 문을 열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판사들이 재교육 같은 게 과연 이루어지고 있을까? 혹시라도 그런 게 없다면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네,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댓글 하나 보고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예요. 이 보도에 대해서 네. 판사 네 자식이 피해자라도 그러겠냐? 이라는 그 네. 아주 단순 명료한 댓글을 봤거든요. 거기에 추천이 몇만 개가 달렸더라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인 이슈는 경찰 엘리트, 쉽게 표현하면 경찰대의 국비로 교육받았던 경찰들이 사실상 로스쿨을 가고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은 받지만 경찰 간부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네네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경찰대가 뭐 소위 말하는 수능 점수도 없고 들어가기 힘들고 뭐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서 나라의 진짜 뭐 동량으로 기둥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꽃길만 걷겠다는 생각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모든 혜택을 받고 나서는 뭐 로스쿨로 간다든지 실제로 지금 로스쿨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가는 학생들이 한해 신입생 100명 중에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는 사명감이 같이 있어야지 당신이 잘나서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는 거를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방송에 자주 나오셨던 그 대구 수성을의 이상식 후보 그분이 경찰대 수석 입학하신 분이고요. 경찰에서 계속 잔뼈를 긁어서 부산 경찰청장, 대구 경찰청장을 지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전국 경찰청장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순경 출신의 이철성 청장이 되면서 경찰을 벗고 나온 지금 말씀하신 것 정반대 케이스거든요. 경찰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보고 이런 케이스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경찰대는 거의 서울대급이었어요. 그럼요. 네. 자, 그래서 혜택은 국가로부터 받고 본인의 그 영달을 위해서만 가는 그렇죠. 분들이 많더라 이런 거고요. 자, 오늘 채택된 이슈한 이슈는 비싼 노트북을 살수록 장학금을 많이 준다? 이게 뭔가요? 네, 지금 연세대에서 요즘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구입을 하면 그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공고를 냈는데 그 공고가 비대면 온라인 강의 수강 지원 장학금 이라는 이름이고 그다음에 선착순 1,200명한테만 지급을 한대요. 그리고 그 선착순은 예고 없이 공지된 날짜 그날에 신청한 1,200명을 대상인데 100만 원 이상 제품을 사면 30만 원을 지원받고 4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제품은 20만 원을 지원받고 40만 원 미만 제품은 10만 원을 지원을 받는 건데 이게 약간 장학금이라 하기에도 좀 묘한 그런 기준에다가 또 금액별로 차등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장학금의 좀 성질을 벗어난 게 아니냐. 아, 이게 뭔가요? 이런 경우가 있어? 일단 선착순을 지급한다는 것도 너무 웃기고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으려고 전자제품을 사야 되는 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뭐 일종의 경품 같네요. 이건 장학금이 아니라.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문제는 연세대 차원에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심각한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장학금 이름만 뺐어요. 아, 지원금으로. 그냥 지원금으로. 네. 뭐 이런 마케팅을 하죠? 그러니까 뭐 뒤에 뭐가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죠. 뭐가 그쵸. 마케팅 차원에서. 사연이라기보다 네. 조금 더한 거. 네, 네. 이제 연세대 생협에서 파는 물품을 살 때이긴 네. 한데 사실 모든 대학생한테 노트북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그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뭔가 대여를 그냥 좀 무상으로 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너무 안이한 서사가 아닌가.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100만 원 이상 제품 구입하면 3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70만 원 그냥 70만 원 사게 해주면 안 되는 건가? 그렇죠. 참 그러네. 그리고 네. 필요한 곳에 이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서 좀 정책을 만들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배우는 과정에 학생들이 어떤 금액적인 계급 이런 것들과 같이 연관이 있다고 하면 좀 뭔가 좀 분노스럽잖아요. 네. 여기 분명히 연세대 학생들 중에서 부자가 있을 거고 가난한 집안 자녀들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차등 두는 건 좀 그렇다. 그래도 장학금이나 이름까지 붙이는 건 좀 그렇고. 참. 그래서 느끼는 어떤 상실감이랄까요? 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 도시락 반찬으로 집안의 계급이 매겨졌던 시절이 있었죠. 정말 맛있는 고급 반찬 싸우는 친구들과 달랑 김치 하나 싸우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거 없애려고 무상급식 시작한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자,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자, 이메일로 가겠습니다. 네, 한태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조그만 여행사를 하고 있는 새날 애청자입니다. 자기 전에 항상 침대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밤마다 고 이종환님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듣던 시절 느꼈던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새날이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좌절하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그나마 정부와 지자체에서 긴급 재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교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일본 정부 재태국 일본인에게도 10만엔 지급. 제목 그대로입니다. 체류 비자를 받고 태국에 살고 있지만 자국 주민 기본대장이 일본에 남아있는 경우 코로나19 지원금 10만엔, 약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미국민은 1인 1,000달러씩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전 세계 교민들은 코로나 난민이 되는 건 아닌지 참으로 씁쓸합니다. 이곳에서는 병이 나면 병원 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은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하다못해 태국도 자국민에게 1인당 3개월씩 5,000바트, 한화로 약 18만 8천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희망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4살 된 딸아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만 자꾸 드네요. 집 임대료도 3개월이나 밀려 집주인의 조롱에 한없이 무너지네요. 너희 한국인들은 잘 사는 나라인데 돈이 그렇게 없니? 마음은 새날에 여행상품 광고라도 미리 해서 예약이라도 받고 싶고 아니면 태국 특산품이라도 광고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교민들도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해주시고요. 언젠가 저도 새날에 광고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음이 찡하네요. 더구나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그렇죠. 상황이 힘드시니까 더 마음이 어. 그렇긴 하네요.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사각지대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해졌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선진국이 되면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못 사는 나라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우리 교민들에 대해서 확실히 챙기는.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라를 끌어갔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거죠. 해외에 우리 동포 하나로 살려야 된다. 사실은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십 명이 죽어도 하나를 살려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상태가 많아서 그런 나라가 되려고 노력이 되겠죠. 앞으로는 꾸준히.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에서 힘만 빼지 않았어도 저희가 이런 곳에 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생겼을 텐데 좀 상황이 복잡해져서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정책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분. 네, 이준복님 이메일입니다. 조금 한가한 시간이면 팟캐스트를 다시 듣기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합니다. 팟캐스트야 제가 듣고 싶은 걸 골라서 들으면 되는데 유튜브는 흔히들 말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제가 꼭 보고자 하는 걸 보려면 검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요 며칠 어떤 알고리즘이 작용을 했는지는 몰라도 제 유튜브에는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런저런 반응들을 다룬 동영상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습니다. 그 동영상들을 몇 개 보다가 우리 정부가 해외에 입양되신 분들에게 마스크를 보냈다는 동영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동했습니다. 막말로 국뽕을 커다란 대접으로 한 대접 벌컥벌컥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였구나. 이게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었구나. 3분 정도 되는 길지 않은 동영상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뭐 나이 먹어서 주책이라고 해도 좋고 남자가 나이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해서 어쩌면 또 일어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다고 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의 발표를 들으며 6.25 참전국들을 잊지 않고 각종 구호 물품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기사를 읽으며 느꼈던 뿌듯함도 좋지만 어쩌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입양아들에게 따스한 손을 내밀어준 우리 정부가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새삼 아팠습니다. 2014년에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이었다면 이게 나라냐 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5월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원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야, 2014년이라고 하면 세월호거든요. 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세월호 사건이 났다면 그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 확실해요. 그렇죠. 그 지금 이준봉님의 메일이 저도 매우 동감하는 내용의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바다노인님의 이메일입니다. 늘 새날을 시청하는 구독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여 달리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슈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저희들의 문제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안전장치가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글이 알려져서 약자들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새날의 건승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기사입니다. 처음에는 법인 택시를 운행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다가 점점 나빠져가는 시장 환경 그리고 사회적,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 장치가 없던 지위를 벗어나고자 제도권인 택시기사를 선택했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처음으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하루 14시간 이상을 운전하면서도 손님들에게 친절과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이 주는 안정이라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직장의료보험도 내고 밀렸던 국민연금도 내고 고용보험도 내고 퇴직금도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정말 소박한 희망 말입니다. 하루 14만 5천 원의 산학금을 내면 한 달에 110만 원 남짓의 월급을 받았지만 초과되는 금액은 순수한 기사의 소득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면 추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월 평균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고 그러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진행이 되던 택시 산학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이 법으로 통과되면서 저는 앞으로 지금처럼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2020년 임금 협상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마지막 날에 부산시 택시노사협의회에서 나온 협정 결과는 저의 기대를 산산히 무너뜨렸습니다. 산학금을 하루 8,000원 인상화 15만 3천 원으로 그러나 월급은 8만 원 정도가 인상된 120만 원 남짓. 전액관리제는 처음부터 선택할 수 없는 기준금 490만 원에 월급은 192만 원.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사업주와 어용노조의 결과물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주인 되는 그런 꿈을 말입니다. 저는 그 꿈을 한국택시협동조합이라는 형태의 우리 사주형 회사 운영 방식을 알게 되었고 2020년 2월 기존의 법인 택시 회사를 그만두고 협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액관리제 기준금 내에서는 51%, 초과금에 대해서는 70%를 가져가는 구조인 협동조합은 출자금 2,500만 원을 지불하고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에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시장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영업 수입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법인 택시와 달리 산학금제가 아닌 저희 협동조합 택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월 매출이 400만 원 정도로 줄었지만 그래도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나오고 배당금이 50만 원이 나와서 수입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홍보도 하고 같이 하자고 권유도 하면서 회사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 꿈이 백일몽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4월 24일 부산시에서 일반 택시 전부 양도 양수 신고 수리 취소 알림이라는 행정명령이 느닷없이 날아와 그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종전에 이루어졌던 신형택시와 협동조합 간의 양도 양수 신고 접수권을 불완전 계약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 자체를 취소하고
택시 물건과 면허권을 원 매도자인 신형택시 측에 돌려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천벽력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쓰는 걸까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저희들은 뒤늦게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고 매도자였던 신형택시의 정 사장이라는 분의 변심으로 부산시를 통해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양도양수 계약건이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사태가 진행이 된 데에는 정 사장이라는 분하고 박계동 한국택시 부산협동조합 설립이사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택시 영업 환경 악화가 애초에 조합원 모집의 걸림돌로 작용했고 이는 당초 계획을 했던 출자금 모집을 통한 자금 상환 계획의 차질을 빚어서 인수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월 28일자로 모든 택시들의 등록증이 협동조합에서 신형택시로 이전이 되었고 저희 조합원들은 하루아침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출자금도 그동안 운영 경비로 들어가서 돌려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4월 한 달간 영업한 급여는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4월 29일자 저희들은 비상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협동조합 존속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지 아니면 백기를 들고 다시 법인택시의 기사로 돌아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왜 이리 힘든지요.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왜 4인 간의 양도양수 계약건을 무효로 만드는 행정명령을 내렸는지, 부산시는 왜 4인 간의 계약 분쟁에 따른 분쟁은 민사소송권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를 들어서 취소 통보를 했는지, 부산시는 왜 행정명령 발동 이전에 매도자의 이야기만 듣고 매수자인 협동조합의 의견은 소명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는지, 부산시는 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 초기 운영 자금 지원 등의 육성 정책을 펼치지 않았는지, 저는 저의 소박한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절절한 사연입니다. 네. 이게 생계가 걸려 있는 네. 부분이잖아요. 뭔가 꿈이 생겼고 거기에 막 노력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게 취소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되면 하늘이 노래진다고 하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서울시였다면 어땠을까? 경기도였다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분명히 정책, 행정의 기준은요. 힘없는 사람, 다수의 국민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예측 가능해야 돼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망하고 막 내 전 재산이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한테는 생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치요? 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그 펜대 하나에 인생 삶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건 좀 너무하다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일단 진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분들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했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행정관청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기재부 사건에서 의사결정은 국민들이나 국민이 뽑은 대표자인 뭐 국회나 대통령님이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관청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거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내려버리려고 하면 안 되죠. 예,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린 건데 그러면 거기에 법적인 절차가 약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하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쪽으로 계도를 해야지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보내주신 분 성함이 바다노인님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기 바라겠고 뭔가 방법은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지금 더구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이상한 짓 하셔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조금 더 뭐 알아볼 수 있다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메일이었습니다. 자 댓글로 갑니다.
까르페디엠님, 기재부가 또 꼼수 갑질 중입니다. 3조 국채 발행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여기저기 예산 깎아 비판 늘어나도록 이상하게 일을 꼬고 있습니다. 홍남기, 김상조 파면시켜야 합니다. 렌토킴님, 홍남기 당신에게 일반 시민인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제 지인 남편이 합기도장 운영하는데 3달째 쉬었다가 도저히 월세며 생활이 안 돼서 다시 열었는데 아이들 한 타임에 3명이랑 수업한답니다. 몇십만 원이라도 벌지 않으면 기존 대출이자를 못 내니까요. 이게 지금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일반 시민들의 처절한 삶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재부인가요? 당신들의 월급 누가 줍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러니까 전 국민 지급을 결정했지만 네. 이게 마뜩지 않아 하고 뭐 억지로 준 느낌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기재부 니들은 촛불 정부 맞냐?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이런 경우예요. 산들님, 쉽게 주는 길을 놔두고 굳이 복잡하게 만든 기재부가 너무 괘씸합니다. 지방 정부에서 준 걸 제한다니 기재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발목 잡기로 앞으로 잘 지켜보십시오. 기재부가 검찰보다 무서운 권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검찰은 몇 명만 괴롭히지만 기재부는 몇백만 명을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요. 책임 안 지려고 또는 누구 말 듣고 움직이는 거 안 하려고 하고 앞에선 듣는 척 결국 지들 원하는 대로 교묘히 딴지 걸고 방해하고요. 우리는 7대 권력 중에 이제 겨우 대통령, 의회, 국민 과반수 가지게 된 거예요. 검찰 끝까지 개기는 거 보세요. 여기서 잠깐 정정하고 갈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이건 이제 기재부가 뭐 제하고 주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재정 문제가 1인당 10만 원씩 줬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4인 가족 기준이면 40만 원이죠. 근데 지금 이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 주기로 했죠. 그중에 20만 원은 경기도하고 정부하고 사이에 서로 이렇게 분담하는 역할이 있어가지고 4인 가족 기준 40만 원이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4인 가족 기준 120만 원 받는 거예요. 서울시는 지금 전 시민한테 지급한 적이 없죠. 그리고 저소득층한테는 무조건 주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제하고 준다 이건 기재부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진아님, 일단 다 주고 후에 처리하면 될 것을 빙빙 돌려 지급합니다. 기재부 혼자만의 문제인지 정부가 문제인지 따져보고 불필요한 기재부 관료들 손절해야 합니다. 기재부 관료들의 급여를 2년 70% 삭감하고 앞으로 계속 동결해야 합니다. 너희의 애국심에 눈물 난다. 기재부 관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독충 벌레 같은 행각하는 거 그만하고 집구석에서 백수 생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새싹님입니다. 착한 소비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이런 거 보면 눈물 나려 하고 감동 울컥. 함께 힘 모아 이겨내 봅시다. ZINGER 징원님. 착한 마음이 경제를 살립니다. 남궁양희님. 기부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쓰고 싶으면 쓰고 내고 싶으면 내고. 박중기님. 중소상인들을 위해 돈을 쓰라고 지급하는 건데 안 받고 기부하면 원래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순이네님. 경기도민으로 이재명 지사 뽑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충전해서 쓰면 10% 인센티브도 있고 평소에도 덕보는 게 많은데 이번에도 지자체 지원금이랑 해서 100만 원 지원받고 힘들 때 큰 힘이 되어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가에서도 전 국민 기본 재난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푸나님 말씀대로 선거 잘하면 우리 생활이 달라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영식님. 재난지원금은 왜 세대주가 찾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사를 보니 가정폭력 당하는 가족들이 아버지한테 재난지원금 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아버지가 다 가져간다는데 저도 다음 달에 지원금이 나와도 작은아버지 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손에 쥐지도 못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큰 성인들이 어미새한테 먹이 달라고 입 벌리는 것 마냥 무슨 꼴인지 정말 재난지원금만 놓고 보면 정부 하는 게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이재명 지사가 워낙 시원시원하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사려 깊게 일처리를 해서 그런지 더 비교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막 도용이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다 단란한 가족이 4인 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만 찾게 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미스터 하드 50mm님. 민주당은 제발 좀 이전처럼 미적거리지 마시기를.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샌님처럼 이미지 관리한답시고 교회 오빠 같은 행동만 하지 마세요. 교회 오빠님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행동할 때는 과감하게 하세요. 미적거리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님. 그냥 오로지 소원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윤석열과 졸개들의 구속과 처벌뿐. 그리고 외구의 완전한 타도와 한교안의 부활에서 민주진영이 영구 집권하도록 토대가 되어주는 것뿐. 그래서 내 아이들이 외구와 기덕이와 정치 견찰 없는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뿐. 윤석열, 겨우 남의 표창장 가지고 그만큼 했으니 너는 있는 죄만큼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그 그물이 성근 것 같아도 죄인을 놓치는 법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박근혜의 암담한 시절을 뚫고 나오면서 이미 봤다. 기다려라. 민주주의의 적도 윤석열과 그 졸개들과 기덕이들아. 여기서 잠깐만요.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잖아요. 조국 장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맞은 거야. 그렇죠.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총선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의 시간이 된 거죠. 검찰의 시간은 지났고 재판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한숨도 안 나오고 그 당연한 그 이면이 지금 이다음 사연에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돌려줄 시간이에요. 그 아픔을 돌려줄 시간인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네, 1위 일비문님. 조민이 제1저자로 이름 올린 논문은 입시에 제출된 것도 아니고 단지 고등학교 체험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료를 논문으로 기소하고 법정에서 조국 가족 모두에게 모독을 주는 만행이 개탄스럽습니다. 돌돌마리님. 쇼를 한다 쇼를. 털면 벌써 털었어야지.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냐? 쓰레기 같은 검찰아. 공수처 빨리 설치돼서 쓰레기들 다 쓸어 담았으면 좋겠네요. 강바다님. 허위 보도에 대한 제재는 확실히 해야 한다. 정은이가 이러다 짠 하고 나오면 뭐 부활이라도 했다고 할 거냐? 아니면 북한에서 대역을 세웠다고 할 거냐? 많은 거 안 바란다. 제발 우리나라 언론이면 딴 나라 이익을 위해서 나서지는 말아라. 아니면 본사를 니들 좋아하는 니폰으로 옮기던지. 지소님, 김성수님 말에 100% 공감합니다. 사람 없다고 아무나 세우지 마세요. 민주당이라고 뽑거나 자리 주면 행태는 자한당이나 꼰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답이 안 나오는 분들 투성입니다. 방통위도 그게 뭡니까? 계속하시죠. 은숙무님. 평상시에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다 똑같다고 여당 야당 싸잡아 욕하고 투표도 안 하는데 민주당을 등에 업고 늙어서 쓰레기 같은 짓을 해? 민주당은 공천 잘하세요. 민주당 쉴드 쳐주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이기냥 일진실 저 너머님. 집권 여당의 무공천은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엄격히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네요. CHHEH님. 부산시장 무공천이라고요? 한순간도 권력을 쥐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수구 세력에게는. 미래통합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수구 꼴통 적폐 세력에는 선의가 없습니다. 미래 한국당을 만드는 철면피였습니다. 적폐 세력에는 결코 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대윤님. 부산 시민은 아니지만 부산 바로 옆 문재인 대통령 사저와 5분 거리에 사는 양산 시민입니다. 이번 총선 부산권의 열세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고 애시당초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너무 못한다는 민심이 아주 컸습니다. 부산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대거 당선되었지만 자한당이랑 별반 다른 게 없다는 여론이 컸고 물론 지자체장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특히 오고돈 시장이 너무 안일하게 시정을 이끌어 그런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무튼 부산 지자체장들이 잘했으면 이번 총선 미통당은 괴멸했을 겁니다. 예. 이래저래 안타깝네요. 이런 의견도 있으시다는 거. 이분의 주장일 수도 있고 현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알겠습니다. 김대윤님 사연이었고요. 계속 가죠. 네, 스테르나님.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사이의 분열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느 쪽의 어떤 행동이 정당했는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언사가 오간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무슨 저쪽 나쁜 당에서 친박, 진박 감별하듯이 내가 코어 지지자네, 네가 핵심 지지층이네 하고 따지고 상대를 똥파리 취급하는 행위를 통해서 대체 무엇을 이루길 바라십니까?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상대 진영을 대놓고 똥파리 취급하는, 명백하게 상대방을 그저 비방하며 심지어 국민의당 같은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사람도 있으며, 반면 민주당에서 당이 직접 공천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위 전반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과한 사람도 있습니다. 토론의 장에 극자와 극우를 배제하지 않으면 대화에 진전이 없듯이 상대의 적이나 악의를 함부로 예단하고 나쁜 놈이라고 공격하는 행위를 멈추고 이런 이들을 배제합시다. 멈추지 못한 행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저 위로하고 상대가 자신의 당을 지지한 이유에 대해서 존중합시다. 설령 상대의 상처가 비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받은 상처는 상처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상처는 합리적이지 않아 하며 상처를 들쑤시는 행위를 하는 이들은 갈등 봉합의 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들은 그 끝에 승리감이라도 조금 느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결국 자신이 들쑤신 이들과 한 발짝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는 건 알고 그건 저도 일면 이해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그건 당장 상처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서로를 존중하고 위로하며 상처를 봉합하고 그리고 나면 차분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때 서로에게 가진 상처가 아물게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 사연만이요 따로 짤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이분의 표현이 제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테르나님, 내용이 아주 훌륭한 글이었습니다. 네. 핑퐁님, 시민의 판단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늘 비극은 알량한 권력의 옷을 입은 자들로부터 나온다. 윤성님, 그런 걸 팬코라고 하는 겁니다. 팬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라고 아이돌 문화에서는 일상입니다. 평소에는 팬인 척 하다가 팬같이 활동하다가 실제로 음원 스트림도 하고 앨범도 사면서 팬 활동하며 야금야금 평판 나빠지게 다른 가수도 까고 자기 팬들끼리 싸움 나게 까고 목적이 진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실제로 직업으로 고용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유발되죠. 말씀하신 문재인 외에는 다 깐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을 실제로 욕먹이려고 작정한 팬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맞을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 동감해요. 안 그런 분도 있는 걸 내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대략적으로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새날은 스패너를 따로 안 들이니까 그 패널들 외에 스패너를 안 들인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진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나 이런 팟캐스트 쪽 방송에 오면 그 방송만의 팬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분열의 씨앗이 되더라고.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새날이 하는 말이 맞아, 또는 뭐 우리 말이 맞아, 이게 그 선이 그어지는 그런 분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죠. 새날 쉽게 표현하면 극성 팬 되지 마시라고.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연장, 그러면서 뭔가 어떤 상식적인 가치를 끌어나가고 싶은 욕심이지, 새날만의 팬들을 만들고 그 아까 말한 팬 코스프레 하는 거 저는 네. 바라지 않아요. 계속 가시죠. 네, 박래윤님. 경북 도민들 생각 좀 하세요. 도지사나 시장이나 하는 짓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경북 지역 모두 집어삼킬 듯이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술판을 벌였다니 미친 거 아닌가요? 권영진은 코로나 대처를 개판으로 하고도 대구 시민 사랑받는다 하고, 이철우는 술판에 도민이 어떤 반응을 할지 매우 궁금하네요. 다른 지역장들이었다면
도민과 시민으로부터 민원에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서울시 같으면 사퇴해야 될걸요? 경기도도 다르지 않겠죠. 주제님, 경북은 봄철만 되면 실화로 위장된 방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불이 나면 녹지 등급이 낮아져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타 지역은 형질 변경이 매우 어려운데 경북 지역은 쉽습니다. 불이 난 지역을 보니 형질 변경되면 노른자위 땅이더군요. 안동시 풍천면, 임금리, 낙동강변. 도청에서 뻔히 보이던데 왜 놀라지도 않았을까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야, 이런 시각도 있으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음모론 이런 게 아니라 네, 통계가 전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뭔가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네요. 네. 실제로 도청이 있고요. 한옥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 멋있게 있어요. 궁궐처럼. 그럼 그 뒤 너머에 불이 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술판을 버려? 이야, 신기하네. 네, 심령 조각사님. 선거 끝나고 핑크당 폭망해서 심심할까 걱정했는데 핑크당 내분과 자폭을 보며 즐거운 날들이 계속될 듯합니다. 이제 힘들었던 한일전의 전과로 팝콘 먹으며 꼴통 수구의 몰락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건강한 보수가 새로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유승민 요즘 말하는 거 보면 수구 꼴통에 완전 동화됐습니다. 건전한 보수의 기준은 민주당보다 약간 진보적이면 제대로 된 보수입니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님. 제가요. 잘한다. 홍장군과 종인거사 누가 이기나 쌍코피 터지게 함 둘이 붙어봐라. 재미나게 구경 좀 하자. 요즘 흥이 나는 일도 없는데 어느 쪽이 옥수수가 털리던지 쌍코피 터지던지 지대로 한번 붙어봐라. 예, 쌈 구경하고 불 구경 재밌죠. 네. 솔가람님, 왜 선거에서 졌는지 반성은 안 하고 점입가경, 아니 점입추안. 미통당 사람들 다음 총선까지 또 내내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쭉 가라. 다음 선거에서는 100% 떨어뜨려 줄게. 예, 시간 관계상이요. 저 13페이지에 이창우님 댓글 몇 개만 읽고 넘어갈게요. 네, 쭉 읽어주세요. 네, 이창훈님입니다. 남영희 후보님, 미통당처럼 추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민주당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성님, 지고도 더 유명해진 건 잘 숙성된 청국장처럼 당당한 정치인으로서의 언행 덕분일 겁니다. 잃고도 얻은 게 많은 이미 지난 아픔들을 딛고 조만간 국민들 품속으로 돌아와 이루고자 했던 꿈들 함께해 주십시오. 리청님, 뉴욕에 사는 교민입니다. 재외국민 투표를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안타까웠네요. 저는 이번 총선 유세 최고의 유세 연설을 뽑는다면 남영희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명연설을 보는 듯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새로운 여성 정치인의 탄생입니다. 다음 총선에 당선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정현일님, 남영희 후보님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이불킥했습니다. 20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나와 욕심 없이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웠기에 그 뿜어내는 사상과 철학, 에너지가 노무현, 문재인과 그리 다르지 않았기에 이번 21대에는 꼭 당선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생각했습니다. 낙선한 후에 방송에서 보면 제가 더 미안할 것 같아서 일부러 후보님 이름이 나오는 방송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22대에는 아마도 최소한 171명 이상은 미추홀구로 이사 가서라도 후보님 당선을 도울 거라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보석입니다. 네, 김정숙님. 저녁 식사 준비할 때 주방에서 새날 보는데 우리 손자들이 경문이랑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라고 하는 노래를 다 잘하네요. 아이들이 의외로 역사 읽어주는 거를 참 좋아해서 경문이 어떤 뜻의 노래인지 잘 알려주었네요. 선주들 화이팅. 와구와구 공구님. 동생 같고 조카 같은 청년들 이야기 듣고 싶어요. 나이 들면서 젊은 사람 얘기 안 들으면 꼰대 같아지는 것 같거든요. 청국장 화이팅. 청국장 방송을요, 관심 갖고 애정 갖고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방송이에요. 청년들이 굉장히 바르기도 하고요. 청국장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추현희님, 새날 팬이 됐어요. 그런데 구독자 수가 이현주보다 떨어진다는 거 처음 알고 분노했어요. 지금부터 저희 식구부터 전부 구독할게요.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감사합니다. 이현주보다 한 2만 적은데요. 실제로 조회수는 우리가 훨씬 높고 그러니까 이 동영상 생산력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기분은 나쁜 거지. 어떻게 이현주부터 우리가 정리해 이런 거죠.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실친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게임하다 만난 친구들입니다. 실제 친구 실친? 네. 저 포함 5명이 같이 게임하면서 친해지고 나이도 묻고 통화도 하게 되면서 친해졌는데요. 나이를 묻는 과정에서 보니 다들 19살에서 23살 이런 식으로 20대 초반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27이었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 사이에 혼자 나이 먹은 20대 후반이 껴서 놀고 있구나 하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에 그만 23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말해버렸습니다. 또 혼자 나이가 많아버리면 거리감을 느끼는 게 있을 것도 같아서 그랬고 그 당시엔 지금만큼 친하지도 않아서 스쳐가는 인터넷 인연 중 하나겠지 하고 실명도 아는데 신상을 전부 알려주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에요. 제 예상과 다르게 인터넷에서 게임하다 만났지만 좋은 사람들이라 2년 동안 꾸준히 같이 놀고 실제로 몇 번 만나기도 하고 정말 실친 같은 관계가 되어버려서 처음에 나이를 속여 말한 게 지금 와서 후회됩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거짓말이었는데 배신감이 일더라도 진실을 말할지 어차피 모르는데 그냥 계속 후회하면서 지낼지요. 비슷한 케이스로요. 이런 것도 있어요. 군대 있을 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뭐 대학교 한 3학년 이렇게 해서 군대를 가는데 이제 군대를 일찍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군대에서는 한 달이 그쵸.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어떤 경우는 막 2주가 거참인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나이는 한 2-3살 어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사회에 나가면은 내가 꼭 반말을 하고 말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말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 한 번 만들어진 계급은. 네. 이거 진짜 그렇겠는데? 먼저 그 좋은 실친 얻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게 뭐 나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이렇게 좋은 분들이고 품성이 된 분들이면 밖에서 만나도 뭐 배신감을 느낀 거기보다는 이해해 주실 거인데 저는 우리가 한국적으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렇게 정해진 뭐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한국어가 좋은데 이 높임말이 너무 심해서 그게 좀 어려운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훨씬 더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이 있어서 이제 그 처음에 24살이라고 하셨으면 최고 저거 어차피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문제 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동안이신가 봐요. 네. 아니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 사람 나이는요. 그 사람 나이를 알고 보면 그 나이로 보여요. 네. 아무리 동안이라도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또래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동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문성균 그 배우님이 늘 그거를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왜 자꾸 배우를 나이로 규정하려고 하냐.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 배우를 보면 그 배우가 어느 나이 때는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 저 사람 몇 살이야 라는 거 그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재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은 혹시 그런 나이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어요? 여성분들 사이에도 어떤 뭐 계급이라든지 서로 간에 군기 잡고 이러는 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뭔가 기가 약간 센 분들은 그 처음 만나면 나이 먼저 물어봐요. 자기가 우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나이를 물어볼 때 저 사람 왜 물어보는지가 빤히 보이는. 저는 사람들 만날 때 가급적 나이 안 물어보려고 속으로 많이 참거든요. 저도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나이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나이 안 물어보고 이름 물어보고 뭐 이러는데 나이를 굳이 알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은 약간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니까 나이를 얘기해도 이제는 같이 놀아줄 거예요, 동생들이. 어차피 형이 나이 많아도 우리랑 똑같구나 이걸 다 느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만나가지고 그게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형이라고 안 불러줘요. 굳이 뭐 호칭이야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짓말했다는 그 자괴감이 이걸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얘기를 꺼내도 그냥 한바탕 웃고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팀. 그쵸. 그러면 괜찮.
근데 저는 처음에 이분이 왜 나이를 속였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처음에 어떤 동호회 가입할 때 네. 나이 제한으로 걸린 적이 되게 많아서 아. 뒤늦게 이제 무슨 좀 취미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깨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너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왜 한국 그 나이 뭐 빠른 몇 살, 뭐 몇 네네네. 년생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네. 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인야구 하면서 내가 학교를 좀 일찍 간 케이스예요. 초등학교부터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동기들은 나보다 나이가 1살이나 2살 많아요. 네. 근데 사회인야구를 하면서 야구팀 같은 경우는 나이 군기가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를 속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나중에 내가 10년 이상 지나고 났을 때 나보고 형이라고 불렀던 친구는 심지어 나보다 생일이 빨라요. 그때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걸 고백하고 나서 되게 어색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여전히 형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대망의 새날 한나인 100번째 시간이었고요. 100번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느낌적 느낌으로는 100번을 채웠으니 앞으로 100번은 또 채울 수 있겠네라고 하는 경험이 생긴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시한이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방송에 출연하는 시한은 7년 6개월 남았어요. 그 사이는 몇 회쯤 더 할 수 있을까요? 한 500회? 정권 영전 2번 하고 네. 이때는 내가 방송 은퇴 되겠다 할 때가 바로 그 시기예요. 7년 6개월. 그때까지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날 한나인 100회 방송 담담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